할머니는 방을 구하는 전화가 오지 않는 것이 마치 내 탓인 양 나를 못살게 굴었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나를 비난했다. 나는 무능한 것, 칠칠치 못한 것, 나이값 못하는 것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되었다.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이고 크게 틀리지 않아 반박할 수도 없었던 그 말들은 옛날처럼 큰 위력을 가지진 못했다. 방을 보러 오겠다는 전화가 온 것은 며칠 뒤였다. 남자 하나가 오후에 찾아오겠다고 하자 할머니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할머니는 내게 집 안팎을 제대로 청소하라고 했다. 만약 눈이 보였다면 몸이 불편할지언정 절대 나를 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할머니는 완벽주의자에 남을 믿지 못해 뭐든지 자신의 손으로 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었다. 주문이 많아 밥 먹을 새 없이 바빠도 하루에 2시간씩 집안일을 했다. 날마다 형광등과 천장의 먼지를 털고 자잘한 도자기와 장식품들을 마른 걸레로 닦았다. 나무로 된 거실 벽과 오래된 가구에 왁스를 칠해 반질반질하게 윤을 냈고 정원의 꽃나무를 손질했다. 집안은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집안일을 하는 강씨 아줌마는 자신이 무능하다고 질책받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내 손을 빌려 원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 아마 할머니는 그것이 무척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할머니는 초등학생이었던 내게 허술하고 모자란 아이라고 말하곤 했다. 가끔 할머니는 공부를 잘하고 매사에 똑 부러졌던 외삼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예쁜 엄마를 닮지 못한 못난 내 얼굴을 탓했다. 너는 외가의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지 못한 것 같으니 참 불쌍하구나. 내 애비가 누군진 모르지만 참 한심한 놈일 게다. 할머니는 내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했다. 할머니의 말은 바늘처럼 내 가슴을 콕콕 찔렀다. 할머니에게 사랑받기 위해 무엇이든 잘 해내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았다. 혹시 내가 귀찮아져 다른 곳으로 보내버릴까 불안해 할머니의 말을 무조건 따랐다. 그러나 이제는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인 나를 무조건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머니는 이런 현실을 잘 모르는 건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건지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모질게 굴었다. 나는 딱한 마음이 들어 대답만은 고분고분 해주지만 더 이상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진 않는다. 나는 몇 년째 할머니의 방만 대충 청소하고 거실과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며 청소하는 신용만 했다. 오랜 시간 동안 뭉쳐진 먼지와 머리카락이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는데도 할머니는 전혀 못 알아챘다. 할머니가 특별히 깨끗이 치워놓으라고
거듭 당부했던 2층 방은 아예 문조차 열어보지 않았다. 남자는 오후 3시쯤 찾아왔다. 할머니는 머리를 단장하고 와인색 홈드레스를 꺼내 입고 밖으로 나왔다. 묶어 올린 하얀 머리카락은 이리저리 삐져나와 있고 오래전에 입던 홈드레스는 너무 커서 자루를 씌워놓은 것 같았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현관으로 들어서서 집안을 두리번거렸다. 할머니는 일을 하던 시절 고객을 맞이하곤 했을 때처럼 우아한 몸짓과 잔뜩 꾸민 목소리로 인사했다. 나는 어색한 연극을 맨 앞자리에 앉아 보는 것처럼 불편해 서둘러 남자를 2층으로 안내했다. 할머니는 내 등에 손을 대고 절뚝거리며 계단을 힘겹게 올랐다. 여자도 내 방에서 나와 우리를 따라왔는데 할머니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아줌마가 썼던 빈 방의 문을 열었다. 아줌마가 떠나고 한동안은 빈 방에 들어와 보곤 했는데 그것도 아주 오래전의 일이라 방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다. 새로 지은 빌딩의 그림자가 집을 뒤덮어 창으로 마른 볕이 들지 않는 탓에 방은 눅눅했고 퀴퀴한 냄새까지 났다. 천장 구석구석 거미줄이 쳐져 있고 벽지 곳곳은 곰팡이로 얼룩덜룩했다. 웬만한 원룸 정도 되는 큰 방에 쓸만한 가구들과 작은 냉장고까지 갖춰져 있긴 했지만 20년도 더 된 그것들 위로 먼지가 켜켜이 쌓여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벌레 씹은 표정으로 방을 둘러보는 남자에게 미안한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는 남자에게 상냥하게 말했다. 미국 간 우리 아들이 쓰던 방인데 비어 있어도 하루도 안 빼고 쓸고 닦았어요. 창밖에 멋진 정원도 보이고 햇빛도 잘 들잖아요. 옛날엔 이 집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이었다. 이 가격에 이렇게 괜찮은 집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남자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남자는 화장실은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고 말했다. 에이, 생각이 뭐 필요해요. 아무튼 꼭 연락해요. 원하면 밥도 먹을 수 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남자가 돌아간 뒤 할머니는 보지도 못한 그에게 밑도 끝도 없는 호감을 표시했다. 괜찮은 사람 같던데 들어오면 딱 좋겠다. 그나저나 가만히 있어봐. 무슨 소리 안 들리니? 아무래도 집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집을 좀 뒤져봐. 나는 그러겠다고 했다. 여자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여자는 내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깼다. 아까 보니 방 보러 온 사람인 것 같던데 저 방을 저한테 한동안 빌려주시면 안 되나요? 여자는 내게 금으로 된 쌍가락지를 내밀었다.
한 달치 반값 정도는 되겠죠? 돈이 생기면 드릴 테니까 우선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낯선 남자보다는 여자가 들어오는 편이 낫긴 하겠지만 임산부라 좀 망설여졌다. 내가 대답하지 않고 망설이자 그녀는 내 손에 반지를 쥐어주었다. 아기 낳기 전에 나갈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사실 출산일이 다가와서 엄마랑 살던 집을 찾아왔는데 동네가 완전히 달라져 못 찾았어요. 집 떠난 지 3-4년밖에 안 됐는데 그새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요. 집을 찾을 때까지만 있게 해주세요. 그녀는 여기가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사람처럼 간절하게 말했다. 왠지 사연이 있는 사람 같아 나는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 여긴 3년 전에 거의 재개발됐어요. 남은 주택은 우리 골목뿐이고 다 빌딩이 됐죠. 아마 어머니 집도 헐렸을 거고 이사를 갔을 거예요. 전화번호 없어요? 아니면 주소만 있어도 금방 찾을 수 있을 텐데.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엄마를 빨리 찾아봐야죠. 전화는 해봤는데 없는 번호래요. 내가 옛집의 주소를 묻자 그녀는 임신 초기에 화재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신 유해가스 때문인지 아니면 임신 때문인지 사소한 것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풀이 죽은 그녀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엄마를 찾을 때까지 이곳에 있어요. 그런데 1층에 할머니가 있거든요. 할머니가 눈치채지 않게 주의해줘요. 할머니 눈이 안 보이니까 조금만 조심하면 돼요. 잔소리가 심해 귀찮아서 그래요. 나는 할머니에게 그녀의 존재를 숨길 생각이었다. 그녀에게 받은 쌍가락지 때문이기도 했지만 일단 할머니 앞에서는 가급적이면 무엇이든 숨기는 편이 나았다. 그녀의 이름은 윤옥이며 20살밖에 되지 않았고 출산 예정일은 2달 정도 남았다. 나는 그녀가 아이를 낳기 전에 엄마를 찾아갔으면 했다. 우리는 함께 옆방을 청소했다. 거미줄을 걷고 가구와 창틀에 쌓인 먼지를 털어냈다.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랑 비슷해요. 이 집보단 낡았지만 말이에요. 그녀는 기분이 좋은지 제잘거렸다. 이 동네에 비슷한 집이 많았으니까 그렇기도 하겠네요. 나는 깨끗한 침대 시트와 이불을 가져다 주었다. 너무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언니. 그녀는 포근한 새 이불에 몸을 비비며 아이처럼 좋아했다. 나는 그 호칭이 마음에 들어 마음속으로 언니, 언니 하고 여러 번 되뇌었다.
나는 생활정보지 회사에 전화를 걸어 광고를 취소했다. 집을 보고 간 남자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런 사소한 일에 마음을 다쳐 알아누웠다. 요즘 것들은 아파트만 좋아하지. 옛날 집 좋은 걸 몰라서 그래. 이렇게 싸게 내놨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 할머니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 분한 것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전혀 오지 않자 할머니는 집이 나가지 않을 거라고 체념하는 것 같았다. 이젠 방법이 없다. 네가 좀 벌어야 하지 않겠니? 할머니는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밥만 축내고 사람 구실 못하는 내 탓이라고 했다. 할머니는 제 풀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내게 계속 악담을 퍼부었다. 엄마도 돌보지 않은 너를 키운 것에 대한 보답이 고작 이거냐고. 너 같은 건 길바닥에 버려져 일찍 죽었어야 했다고. 아니, 애초에 뱃속에서 죽었어야 했다고. 악담의 강도는 점점 세졌지만 나는 딴짓을 하며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할머니의 독한 말들은 더 이상 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다. 할머니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버렸기 때문이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멈추고 나면 한마디만 하면 그만이었다. 죄송해요. 할머니 말처럼 나는 너무나 무능해 35이나 먹고서도 돈을 벌 재간이 없었다. 그러나 그게 전적으로 내 탓은 아니다. 할머니도 알고 있는 사실일 테지만 잊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할머니의 기대에 못 미치는 대학을 다녔지만 졸업과 동시에 외국계 금융사에 쉽게 취직했다. 할머니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독립하기 위해 열심히 학점 관리를 하고 외국어 공부를 한 결과였다. 나는 직장을 몇 년 다니다가 외국으로 발령받아 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계획이었다.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내 자신이 무가치한 인간처럼 느껴졌고 평생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좌절감만 들었다. 나는 할머니와 같은 땅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는 내가 취직했다고 하자 직장에 다니지 말라고 했다. 다녀봤자 큰 돈도 못 벌고 승진도 못할 테니 힘 빼지 말라는 거였다. 할머니는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낸 것이 못마땅한 것 같았다. 출근을 못하게 막아서는가 하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를 해댔고 언제 오느냐, 누굴 만나느냐고 캐물었다. 야근을 하고 돌아오면 어떤 놈을 만나러 다니느냐면서 내 멋대로 살려면 그동안 키우고 가르친 돈을 다 갚고 나가라고 소리쳤다. 나는 곧 나갈 생각이었다고 하며 집을 나간 적이 있는데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아줌마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술을 놓던 할머니가 쪽가위로 손목을 여러 번 찔러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했다. 나는 할머니에게서 떠나고 싶었던 것이지
할머니가 죽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 어쨌건 할머니는 내 유일한 가족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런 모순적인 감정과 내 환경이 지긋지긋해져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조용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할머니가 그랬던 건 처음이 아니었다. 내가 다른 도시의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진학하려고 했을 때나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 나는 그때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할머니의 뜻대로 집에 눌러 앉았다. 할머니는 일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나를 보며 만족해하는 것 같았다. 사람은 자기 능력에 맞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 화를 입게 된다. 너처럼 밖으로 돌려고 하다가는 흉한 꼴을 당하게 돼. 할머니는 내가 딱 방 한 칸만큼의 능력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늘 깨우쳐 주었다. 할머니가 사랑하는 자식들은 자유롭게 어디든 가게 했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왜 나만 놓아주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취직을 못해 아직 자신의 그늘에 살고 있는 손녀를 평생 돌봐야 할 것 같다고 하며 웃었다. 마음을 강하게 먹었더라면 나는 오래전에 할머니에게서 독립했을 것이다. 아니, 그 이전에 할머니에게서 사랑받고자 노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건 모두 20대에 일어났던 일이므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다.